자, 119쪽까지 왔습니다. 중개 업무의 범위인데 스토리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계속 하던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실 거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등록을 한다. 등록의 절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등록이 되고 나면 이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중개 업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편이 중개 업무 편이다. 이렇게 돌았습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를 종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종류를 뭐라 부른다고요? 종별, 종류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본고사장에 가시면 본고사제를 딱 받아들면 반드시 나오는 단어 종별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 종별이 탁 들어오면 뭐를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등록한 종류별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부칙 6조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뭐라고 부른다? 종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종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 종류별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업무를 하는데 업무하는 편에서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지역에 대해서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업구역, 관할구역 이런 거 중요하죠. 편안한 말로 나와바리 들어봤나요? 나와바리. 그 내 지역이 어딨냐?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 그죠? 지역을 구분해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물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상물에 대해서 구분해 봅니다. 대상물. 그 다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가 있을까요를 따지는 시간이 종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역부터 구분합시다. 지역에 대해서 지역부터 구분하는데 제가 고용인부터 먼저 했으니까 순서를 조금 달리해서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하면 아이고야, 제가 너무 빨리 가버렸다. 공동사무소. 그래요. 124페이지부터 먼저 갑시다. 제가 순서를 잠깐 헷갈려가지고 지금 119페이지는 고용인에 대해서 돌아 있죠. 그죠? 그래서 업무의 범위에서 고용인부터 우리 교재는 돼 있는데 뭐부터 따져보자? 업무편부터 따져보자. 124페이지부터 하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124페이지 보니까 뭐가 있다? 업무의 범위 나타났죠. 자,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첫째 지역을 알아야 되겠다. 지역에 대해서는 1번 첫째 줄에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의 업무 지역은 어디로 한다? 전국으로 한다. 전국의 동그라미. 그러면 딱 끝났죠. 자, 법인하고 공인사는 업무 지역이 어디랍니까? 전국으로 한다. 그러면 끝났죠. 자, 그러면 서울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제주도 물건도 해도 되고 강원도 물건도 거래해도 된다. 법인도 마찬가지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지역에 대해서 묻고 싶은 사람은 부칙 6조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칙 6조의 업무 지역은 어딜까요? 하니까 첫째 줄에 부칙 6조에 의한 개업공인사의 업무 지역은 줄 것입니다. 당해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부칙 6조는 어디라고요? 사무소가 있는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자, 사무소가 있는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이 말을 이해했는지를 이렇게 합시다. 이 부칙 6조가 어디 있는가 하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가면 상계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칙 6조가 중개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칙 6조는 업무 지역이 어딜까요? 사무소가 있는 시도.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를 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노원구 전체를 할 수 있다. 그래 시험 들어오면 틀려요. 사무소가 있는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상계동에서 성룡차로 10분만 가면 의정부가 나온다. 그거 아십니까? 자, 의정부는 경기도다. 이 정도는 아시죠? 의정부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칙 6조에게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이 부칙 6조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거기는 내 지역이 아니옵니다. 이래야 되는데 총알같이 구해주는 수가 많겠죠. 자, 이렇게 총알같이 구해주는 순간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지역을 위반했다. 이해했습니까? 지역을 위반하면 6월의 업무 정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귀한 놈이니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지역을 위반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부칙 6조밖에 없어요. 취지를 딱 이해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야 될 거. 두 번째, 그 교재 지금 읽었는 거에 바로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만 찾았나요? 별표 탁 찍어놓고
부칙 6조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거래 정보망에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줄 것입니다. 관할 구역 외의 물건에 대해서도 중개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중요한데 이런 말입니다. 자, 부칙 6조는 사무소가 있는 시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데 지역을 위반할 수 있죠. 지역 위반하면 6월에 정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칙 6조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안 들은 분이 있을 겁니다. 뒤편에 가면 합니다. 들었는 분은 이런 거 기억합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만 나오면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게 텔레비 같다, 컴퓨터 같다. 컴퓨터다. 그죠? 컴퓨터를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중개를 하는데 이 거래 정보망에 이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경기도 물건도 있고 강원도 물건도 있고 제주도 물건도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서울 물건만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내가 가입한 거래 정보망에 이런 물건들은 관할구역 외의 것도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요거 시험에 살짝 걸 때는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면 부칙 요조는 업무 지역이 전국이 된다. 그러면 X 할 준비 딱 하셔야죠. 전국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가입한 것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중개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거래 정보망에 관련되는 부칙 6조가 관련되는 지역으로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문제는 없다. 1, 2 딱 잡아놓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은 그렇게 구분했고 할 수 있는 물건, 대상물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면 법인은 아파트만 해라, 공인중개사는 토지만 해라.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지요? 책 봅니다. 밑에 큰 2번 중개 대상물의 범위 찾았나요? 첫째 줄에 이렇게 갑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현행법은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줄 것입니다.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 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모두 할 수 있다. 이랬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중개 대상물은 모두 다 동일하다. 그러면 끝났다. 그래서 대상물은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법인은 아파트만 해라. 부칙 6조는 상가만 하라. 이런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업무편입니다. 이제 업무는 어떻게 따지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업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25페이지 상단에 3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편 찾았습니까? 자,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내려가면 1번 중개법인의 업무, 법인의 업무의 동그라미 제목입니다. 쭉 내려가면 제일 밑에 큰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 6조 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동그라미. 그리고 그거를 동그라미 놓고 옆에다가 개인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개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다시 구분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업무를 따질 때는 하는 업무를 따질 때는 법인이 하는 업무와 개인이 하는 업무로 구분을 합니다. 그때 법인은 누굽니까 하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법인. 그 다음에 요 두 사람을 지금 적었잖아요. 뭐라고 적었다? 개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따질 때는 어떻게 따진다? 법인이 하는 것과 개인이 하는 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개인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공인중개사나 부칙 6조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을 겸업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면 다른 업무를 하니까 겸업에 대해서 뭐 제한이 없다. 이거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나 부칙 6조는 겸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걸 알아들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도 있다. O, X. 제한 없으니까 무조건 O입니다. 무조건 O. 부칙 6조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보험 대리점업을 할 수도 있다. O. 되겠습니까? 무조건 O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거나도 다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안마 시슈숍을 할 수도 있다. 여기만 가면 발음도 잘하는데요. 하여튼 안마 시슈숍을 할 수도 있다. OX.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묻지 말아요. 이 발음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겸업에 제한이 없다를 그 정도로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아까 보셨죠? 14조 업무만 영위할 것. 그 14조 업무만 영위해야 되니까 겸업에 제한이 뭐 있다. 이거부터 딱 잡으셔야 되고
그래서 법인이 하는 업무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법인이 하는 업무를 따라갑니다. 개인이 하는 업무는 알아야 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아마 슈슈 수업을 할 수도 있다 이랬으니까 그죠? 겸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럼 법인이 하는 업무 시험에 잘 나옵니다. 1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에 대해서 관리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물건을 잘 봐야 되는데 상업용 건축물을 한마디로 뭐? 그렇지, 한마디로 상가 이렇게 불러야 되죠. 주택을 한마디로 아파트 이러면 되겠죠.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만 관리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시험에 나왔는 거 표시해줬죠. 농업용, 공업용 건축물을 관리 대행한다 하면 털린다 까지도 표시해놨잖아. 그죠?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만 관리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법인의 업무인데, 그죠? 법인의 업무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보다시피 동그라미 1번을 딱 보면서 상가와 주택을 임대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면 그냥 O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이거를 한 번은 조문으로 묻고 한 번은 사례로 묻습니다. 지금 고래 묻는 건 조문이고 사례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미국인 스미스가 구입한 상가 두 채를 A 법인이 관리를 대행해주고 연간 1,2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이거 법인이 해도 되느냐? 이래 묻습니다. O, X. 그게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여러분 미국인 스미스가 뭐 상계동에 상가를 두 채 구했어요. 자기가 월세 받고 관리하는 거 어렵다 쉽다? 어렵겠지. 그러니까 법인에게 맡겨서 법인이 관리 대행을 했다. 지금 그런 취지잖아. 그죠? 사례로 들어오는 문제를 대비해놔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안 해놓으면 갑자기 웬 스미스인데요?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옆에다가 스미스 이렇게 적어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사례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사례를. 쉽게 나올 때는 주택과 상가를 임대 관리할 수 있나? 이런 물으면 쉽게 나온 거고 스미스가 구입한 상가 두 채를 관리 대행해주고 연간 2천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말이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스미스 적어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영어로 적어야 됩니까? 한자로 적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데 원래 하염없이 쳐다봤습니다. 원래 되겠나 이러면서 그죠? 스미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를 이야기하는지를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수업할 때마다 스미스를 노래 부르니까 어떤 사람이 딱 스미스 두드리기 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무라다를 적어 놓던지 하여튼 편한 대로 적어 놔요. 하여튼 알아듣도록. 그죠? 그래서 상가와 주택을 임대 관리할 수 있습니다. 2번 할 수 있는 거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컨설팅업을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부동산을 이용하고 상담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까? 이래 물으면 맞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사례로 묻는다니까요. A 법인은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원룸을 설치하여 수익금의 5%를 법인이 가져가기로 하였다. 이거 법인이 해도 되느냐? 이래 묻는다니까요. O, X. O, 그게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거래 상담이잖아. 그죠? 이 사례를 대비해라. 이 말이에요. 옆에다가 원룸 정도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그래야 무슨 느낌을 가진다고, 여러분들이. 좀 걱정되는 것은 수업할 때는 원룸으로 전달했는데 본고사는 찜질방으로 나와가지고 X 했거든요.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날 셉니다. 완전히. 그지? 찜질방이나 방앗간행이나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거래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익히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3번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개업공인사 동그라미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프랜차이즈업이다. 이를 한국말로는 가맹점업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면 부동산 서버 노원점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부동산 서버 상계점 이런 게 있다니까요. 또는 많아요. 보기보다 부동산 114 무슨 점 해서 간판도 그리고 경영정보도 똑같이 기술을 제공해 주는 걸 가맹점업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입하고 나면 가맹비를 내겠죠. 이게 사회 전반에 굉장히 넓은 영역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빵집을 하나 하고 싶다. 꼭 빵집 하고 싶은 모양이죠. 근데 빵집은 하고 싶은데 뭐 빵을 만들 줄을 압니까? 재료를 구할 줄 압니까? 진열할 줄 압니까? 팔 줄 압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죠? 못해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에? 파리바게뜨에 가입을 딱 하면 파리바게뜨가 와가지고 쫙 다 차려줘요. 간판도 빵도 재료도 원료도 종업원 교육까지 다 시켜줘요. 그리고 난 빵집 할 수 있도록 해준다니까요. 그 대신에 나는 뭐를 내야 되고? 파리바게뜨 가입한 가맹비를 내야 되겠지. 그지? 그런 것들을 프랜차이즈업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중개업을 하고 싶은데 시험을 합격했지만 중개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니까요. 간판을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책상을 뭘 갖다 놔야 되는지, 컴퓨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부동산 서버 이런 데 가입을 하면 거기서 쫙 깔아준다니까요. 경영 정보와 경영 기법을 제공하는 것을 법인이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4번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수도 있고 분양을 대행해 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주택과 상가라는 말에 초점 걸으셔야 됩니다. 옆에다가 토지 분양하면 X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토지를 분양한다 하면 X. 다섯 번째,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 사업체의 소개 등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다. 용역의 알선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자, 도배, 이 사업체 이러니까 좀 시골스럽다. 그러면 옆에다가 버티칼, 익스프레스 이런 거 적어놔도 돼요. 그리고 꼭 이 두 가지만 한정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배라든지 이 사업체를 소개하는 용역의 알선도 할 수 있고 여섯 번째,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동그라미,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동그라미,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권리분석 앞에 번호 1번 달고 취득의 알선 앞에 2번 달고 매수 신청 3번 달아놓고 4.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도 있다. 계속 읽습니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앞에 3번 달아놓고 3. 매수 신청 또는 4. 입찰 대리를 하고자 할 때는 까지만 번호 달아놓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줄 것입니다.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까지 번호 달았습니다. 자, 빠르게 정리했는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두 번 수업합시다. 주목합니다. 개인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어떤 업무를 하는데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겸업에 제한이 없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이든 꽃 판매업이든 보험 대리점업이든 뭐든 해도 됩니다. 겸업에 제한이 없다. 그런데 법인은 겸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서비스 기억해야 됩니다.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주택과 상가를 임대 관리할 수 있다. 이 말이 지금 따라 돌아야 돼요. 두 번째 할 수 있는 거 원룸 기억납니까? 원룸이 뭐였죠?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거래 상담을 할 수 있다. 조문과 사례를 같이 익히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할 수 있는 거 세 번째가 뭐였죠? 선생님은 책 봐도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정보와 경영기법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랬다?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다고.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법인이 할 수 있는 거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분양할 수도 있고 분양을 대행할 수도 있는데 이때 토지를 분양한다라고 들어오면 틀린다. 그죠? 토지를 분양할 수 있는 힘은 국가가 합니다. 국가가. 그리고 토지개발공사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데서 해야 되지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토지를 분양하는 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는데 용역 알선 동그라미 하셨죠? 옆에다가 느낌표 딱 찍어놓고 옆에다가 땡까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용역의 알선 땡 할 수 있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용역의 알선업을 할 수 있다. 알선 제공업을 할 수 있다. 무조건 뒤에 갖다 붙으면 무조건 X예요. 아주 문제 몰리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예 읽을 때마다 용역의 알선 땡 할 수 있다. 땡이 무슨 뜻이죠? 뒤에 붙으면 안 된다 이 말. 그 끝났다 이 말이에요. 뒤에 붙으면 안 된다. 뭐라도 알선업, 알선 제공업 하면 틀린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용역의 알선 땡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경매, 공매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매 업무는 거의 안 합니다. 경매만 할 수 있는데 경매에 대해서도 네 가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1. 권리분석, 번호 달았죠. 2. 취득에 대해서 알선 할 수 있고 3. 매수 신청 할 수 있고 4. 입찰 대리를 할 수 있다. 네 가지 번호를 달았는데 자, 이때 3번, 4번을 할 때는 매수 신청, 입찰 대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번호를 3번, 4번을 달았기 때문에 1번, 2번은 우리끼리 말하면 막 해도 된다. 요거는 법원에 등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짚어준 거예요, 아까. 그래서 번호 1, 2, 3, 4를 할 수 있는데 3번, 4번을 할 때는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된다. 구분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말이죠. 경매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한다. 그만 이 말이잖아요. 자, 이 아파트는 시세가 2억이니까 당신이 1억 5천에 받으면 괜찮아요. 이거를 권리를 분석해서 취득을 알선시켜줬잖아요. 여기까지는 막 해도 돼. 그런데 그 물건을 받아주거나 매수 신청하거나 대신 받아줄 때는 법원에 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수 신청에 대해서는 뒤편에 다시 공부할 거니까 번호를 구분해 놓고 1번, 2번은 막 해도 된다. 까지를 체크해 놓습니다.
자, 법인의 업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가 뭔가 하면 부동산을 주택과 상가를 임대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원룸은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 경영 기법의 제공,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수 있고 용역의 알선, 땡까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업무를 하고는 중개 보수를 받아라.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중개 보수라는 것은 아파트를 소개하고 임대 알선하고 받는 게 중개 보수죠. 이거는 표로 정해져 있어요. 뭐 몇 억짜리를 팔면 수수료는 몇 프로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몇 채를 분양 대행할지 또 뭐 용역의 알선을 얼마나 할지 그죠? 또는 프랜차이즈업을 얼마나 할지를 표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받는 수수료를 뭐라 부른다? 겸업 수수료다 이렇게 부른다고. 겸업 수수료는 초과 금품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초과 금품이라는 말은 표가 있다니까요. 표가 있는 것을 초과해서 받으면 처벌 받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표가 있다 없다. 표가 없으니까 초과 금품이 들어가면 틀린다. 아주 중요하게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공부한 사람들은 하시는 분들은 수수료는 절대로 초과하면 안 된다를 입력이 팍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래 들어가면 맞는 것 같이 보여요. X에 X. 여기에는 초과 금품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도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미국인 서비스가 구입한 상가 2채를 관리 대행해주고 연간 2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거는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는 금액이에요. 이게. 여기에는 초과 금품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매를 하고는 나중에 배웁니다. 경매 보수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표대로 받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관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서토리가 약간 순서를 달리 했지만 이렇게 갑니다. 자,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럼 등록을 한 종류가 몇 종류가 있다? 3종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지역은 이렇고 할 수 있는 물건은 이렇고 할 수 있는 업무는 이렇다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업무를 누구하고 하겠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직원들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직원을 뭐라고 부른다? 고용인. 그래서 이제 앞에 단어로 넘어갑니다. 119페이지. 자, 119페이지 하단에 오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 하는 문제가 돌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직원들하고 관계가 법률로 준비되어 있고. 자, 이런 업무를 할 때는 누구하고 한다? 고용인하고 한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솜씨대로 고용인은 2종류가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뭐라고 부르고?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 그럽니다. 우리말 하면 직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저런 업무를 직원들하고 하게 되니까 직원하고 개업 공인사의 법률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단어인데 서론으로 알아야 될 거 이런 고용인은 모두 다 임의적 사항이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임의적이 무슨 뜻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용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하고 들어오면 틀립니다. 고용할 수 있다. 고용할 수 있으니까 한 명도 고용 안 해도 되고 100명 해도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숫자에 대해서 제한은 없다. 여기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100명 있어도 되고 한 명도 없어도 된다. 그죠? 두 번째, 이 고용인에 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사람을 고용하면 고용했다고 신고하고 고용했다고 신고하면 이 사람은 언젠가는 그만두겠죠. 뭐 무슨 직장에 100년, 200년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해고하는 것을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종료했다고 신고를 하는데 고용신고는 10일 내로 아니지.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그죠? 그리고 종료가 되면 10일 내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고를 안 하면 6월에 업무 정지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고용신고나 종료신고를 위반하게 되면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자, 여기 두 가지가 서론입니다. 서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지금 제일 주제인데 이런 고용인의 업무 범위도 교재 하단에 다 연결되어 있지만 여러분 다 공부했던 겁니다. 이거 생각납니까? 소속 공인사는 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하는 자.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자. 다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게 업무 범위는 밑에 정리되어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교재 121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대한 책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거기에 조문을 하나 적어 놓습니다. 뭐라고 조문을 적는가 하면 이렇게 적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본론인데, 이런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적어놓고 본다. 동그라미 딱 해놓고 밑에다가 간주조항이다. 이렇게까지 필기합시다.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본다. 이 민법상 본다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간주조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 짚어야 될 것.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그랬지.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그러면 X까지 짚으셔야 됩니다. 추정한다 하면 틀린다. 여러분, 추정은 왜 틀릴까요? 자, 추정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추정은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해 주는 것을 추정이다 그럽니다. 추정이 뭐라고요?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해 주는 게 추정이에요. 그럼 이거를 추정으로 해석해 버리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그래 버리면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X라니까요. 법에는 뭐라고 돼 있다? 본다. 본다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간주된다는 것과 같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은 지금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고용인이 누군지는 아시죠? 이 두 사람이 한 업무상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는 책임을 뭐라고 부른다?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이제 이 책임이 중요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슨 책임을 부담한다?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자, 그러면 이 무과실 책임이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구조는 거죠. 잘못이 있는,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잘못을 안 해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과실이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다? 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이라고. 그래서 이게 단언이 중요하다. 지금 이 뜻이에요. 이 무과실 책임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이렇게 듭니다. 근데 이 예는 시험 칠 때까지 수백 번을 여러분 들을 거니까 그 예를 입력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5살짜리 아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얘도 똑같이 들 거예요. 이 아기가 공놀이를 하다가 슈퍼에 유리창을 하나 깰 수도 있겠죠. 얘가 공놀이 하다 보면, 그죠? 그럼 유리창이 깨지니까 30만 원이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 이 슈퍼 주인은 과실이 있는 애기, 네가 유리창을 깼으니까 30만 원을 물어내라. 그럴까요? 애기 엄마한테 갈까요? 자, 제가 지금 물은 말도 상식입니다. 여러분이 슈퍼 주인이라도 5살짜리한테 가서 30만 원 물어내라. 그러지는 않겠죠. 애기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기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평소에 공놀이를 할 때는 조심해서 놀아야 한다 라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고 특히 악랄한 슈퍼 유리창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을 못 지겠어. 엄마는 과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책임을 못 지겠어. 이러면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이 엄마를 보고는 첫째 엄마라고 부른다, 세 번째 엄마라고 부른다. 지금 묻는 것도 상식입니다. 상식. 그죠?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어떤 분이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런 엄마 봤는데요 이래요. 그래서 쳐다도 안 보고 뜬금없이 이야기하니까 셋째입니다 이러고 계속 수업했어요. 하여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진짜 엄마는 자기가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아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때 진짜 엄마가 되겠죠. 그래서 엄마는 아기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과실이라는 개념이 좀 잡혔다면 이런 문제를 대비해야 되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책임질 필요는 없다. 시험에 나오면 OX. X다 그죠? 개업회사는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니까. 되겠습니까? 무과실 하는 개념을 딱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데 무과실 책임이 뭡니까? 교재 밑에 다 있지만 첫째, 1번 민사적 책임도 부담하고 2번 형사적 책임도 부담하고 3번 행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을 아예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책임을 논할 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모든 책임 그래요. 자, 민사적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면 교재 있죠. 이를 다른 말로는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다. 그죠? 어려워도 지금부터 자꾸 새겨가셔야 돼요.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민사적 책임은 같이 엄마가 책임져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연대해서 책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도 부담합니다. 형사적 책임을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양벌규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뭐 유리창 깼다고 뭐 교도소 갈 일은 없겠지만 유리창값 30만 원만 물어주고 교도소 갈 일 있다고 치고 교도소는 잘못했으니까 애기 네가 교도소 갔다 와라. 이것도 엄마가 진짜 엄마는 아니죠. 그래서 엄마는 애기에 대해서 무슨 책임?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모두를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때 형사적 책임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양벌규정. 그 다음 행정적 책임은 뭡니까? 하면 대신해서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를 받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행정적 책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용인 관계에 대해서 한 문제거리를 딱 정리했습니다. 만약에 이 단원이 출제가 안 되면 그만이지만 출제가 되면 이 지문은 무조건 올라옵니다. 고용인의 무슨 행위는? 업무상 행위만 책임지지 모든 행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 책임을 질 때는 모든 책임이었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용인이 만약에 업무상 행위란 말이 빠져버리면 고용인이 한 행위는 개업공인서가 한 것으로 본다. 시험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 고용인 중에 중개보조원이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다가 장독대를 깼는 것도 개업공인서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 웃기는 소리잖아. 그죠? 그래서 무슨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그리고 업무상 빠지면 안 되고 그 다음 이런 행위를 본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간주조항이다. 그러는 거예요. 추정한다 하면 X 잡아놓으시고 그때 무과실 책임이라는데 무슨 책임을 집니까? 하니까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이라는 게 뭐다? 민, 형사상, 행정적 책임을 부담한다. 까지를 정리하셨습니다. 한 문제거리 딱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면 이제 또 중요한 단어는 126페이지까지 옵니다. 126페이지가 무슨 단원입니까? 중개사무소 장소죠. 자, 그럼 스토리가 이렇게 갑니다. 지금 오늘 계속해서 연결했던 말이지만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등록의 절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등록을 안 되는 사유를 뭐라 그랬죠? 결격 사유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등록이 됐으면 등록이 된 자들이 모두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 세 종류가 할 수 있는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런데 이런 업무를 누구하고 한다? 직원들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용인하고의 법률적인 관계는 이렇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 이런 업무를 하는 장소가 나타났죠. 장소를 뭐라 부른다? 중개사무소. 그래, 편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중개사무소를 몇 개나 만들어야 되고 어떤 사무소를 만들어야 되는지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사무소 편이 출발하는데 자, 1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단 중개사무소는 1번 제목부터 줄 것입니다. 1등록 1사무소가 원칙이다. 아, 이거부터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이죠. 등록을 한 군데 하면 사무소는 몇 개만 만들 수 있다. 딱 하나만 만들어라. 이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관한 문제로서는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한 군데 등록을 하면 1사무소가 원칙이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등록을 하나 하면 사무소는 반드시 하나만 둬야 되는데 노원구에 등록을 딱 해놓고, 그죠? 이 사람이 공장을 크게 하려고 상계동에도 하나 만들고 중계동에도 하나 만들고, 그죠? 사무소를 막 서너 개 막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른다? 위반이다.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1등록 1사무소를 위반하게 되면 받았던 등록은 상대적 취소 사유이고, 아주 재밌죠? 여기 절대적으로 취소 안 된다는 걸 잘 봐야 돼. 상대적인 취소 사유이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요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소를 2개, 3개 갖추다가 적발되면 받았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왜 요거를 상대적 취소로 그러는가 하면 나머지 사무소를 정리하면 취소는 안 시킬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취소에다가 형벌은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여기에는 임시시설물을 포함합니다. 임시시설물을 포함합니다. 임시시설물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니까 아파트 분양 등을 하는데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는 자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 사무소를 갖추고 있는 자가 또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또 영업하는 거예요. 그런 시설물도 무엇으로 본다? 사무소로 보는 거예요. 그걸 떴다방 그래요. 그래서 떴다방이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영업을 취소할 수 있고 1년에 1,000만 원에 해당한다. 그런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떴다 방 이런 거는 사실 시험에 내기는 좀 부담스럽고 이동식 중개업자 그래요. 지금 떴다 방이 있다 없다 많다. 그래 막히방에 많고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영업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자, 사무소는 반드시 하나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중요하다. 그 다음 127페이지로 가니까 이번에 제목도 중요하죠. 법인은 뭐를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단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소는 반드시 하나만 둬야 되는데 2번 법인은 뭐를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분사무소라는 말은 지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분사무소가 뭐라고요?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제목조차 시험 문제죠.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OX, X 누구만이? 법인만이 설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사무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노원구 상계동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이 중개업을 잘 된다네 지금은. 그죠? 그러면 노원구 상계동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일산이 잘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산으로 이사 가는 수도 있겠죠. 근데 이사라는 게 그게 안 쉽죠. 내가 여기 생활 기반이 여기 있고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직장이 여기인데 막 일산 잘 된다고 일산 가고 세종시 잘 된다고 세종시로 이사 가고 이건 안 쉽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노원구 상계동에 사무소를 갖추고 있는 자가 법인이라면 일산에다가 뭐를 만들면 된다? 분사무소, 우리말로 지점을 만들면 된다. 지금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만이 만들 수 있다? 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다. 자, 됐고 교재 127페이지 상단에 가니까 자 2번에 1번에 첫째 줄 법인인 개업공인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뭐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때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 군, 구를 제외하고 제외의 동그라미 시, 군, 구별로 설치하되 시, 군, 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이게 중요한 지문입니다. 좀 이따 정리하겠습니다. 두 줄 내려와서 셋째 줄에 줄 것입니다. 이때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찾았나요? 거기도 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자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지점장이겠죠. 지점장은 반드시 누구여야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 여러분들 지금 읽어드렸지만 여러분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노원에서 중개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일산에 분사무소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조건을 갖추라고요. 첫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제외하고 2번, 각 시, 군, 구별로 일개소를 설치하는데 3번 책임자는 반드시 누구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지금 이 조문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문을 이해했는지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나라의 시, 군, 구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모두 100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론상으로 분사무소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99개. 이게 답이죠. 한 개가 어디 갔죠? 그렇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제외해야 돼. 그죠? 그리고 각 시, 군, 구별이니까 99개 하면 이 두 가지 말을 알아들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런 말이겠죠. 서울특별시에 가면 강남구가 있습니다. 강남구에 여러분들이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에서 서울특별시 어디에 노원구에 분사무소 지점을 만들 때는 강남에는 둘 수는 없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주된 사무소를 제외하고 시, 군, 구별로 일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니까 잘 익혀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설치 절차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밑에서 셋째 줄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할 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어디에 제출해야 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동그라미. 그래서 앞으로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어디서 처리한다? 본점에서 처리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는데 그때 넘어가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1, 2, 3, 4 들어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자 동그라미.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 교육 받아야 됩니다. 교 동그라미. 3번 보정서류 제일 중요하니까 별표 찍어놓고 보 동그라미. 그리고 4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분사무소 확보 서류, 확보 서류니까 확보 정도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서울 강남에 법인이 있고 노원구 상계동에다가 지점을 만듭니다. 노원 지점을. 그럴 때 제출하는 서류는 무조건 어디 제출해야 된다? 주된 사무소에 제출하는데 그때 가져가는 서류는 앞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부자 교류를 확보한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제출하는 서류는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부자들이 교류하는 서류를 확보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번역. 부자 교류 확보 서류를 제시하는데 부만 나오면 아까 이야기했죠. 부만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법인 등기부 등본. 지금은 이거를 등기사항 증명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만 보면 무조건 법인 등기부인데 이거는 제출할 필요는 없다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왜 제출할 필요 없을까요? 등기부는 전부 인터넷으로 다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가 뭐였죠? 자격증 사본. 교가 실무 교육 받아야 된다 그랬죠? 교육 영수증. 류가 뭔가 하면 아까 여러분들은 보혜 동그라미 하나 이랬 그랬구나. 거기 보정 서류 할 때 제가 아까 보혜 동그라미 하나 그랬죠? 보가 아니고 류에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류. 그럼 류가 뭔가 하면 보정 서류예요. 류 하면 보정 서류. 이거 별표했죠? 그리고 확보가 뭐다? 사무소 확보 서류. 자, 다시 확인합니다. 분사무소 설치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부자들이 교류하는 서류를 확보해야 된다. 부가 뭐다? 법인 등기부 등본. 자는 자격증, 실무교육 이수증, 류, 보정서류. 그죠? 그 다음에 확보인데 이걸 왜 이렇게 공부한 줄 아십니까? 아까 중개사무소를 만들 때 제출하는 서류는 뭐였지요? 부자 교사는 반공신 하고 비교해라 이 말이에요. 자, 부자 교사는 반공신인데 여기 보다시피 법인 등기부 등본 자격증 실무교육 이수증 똑같이 들어오죠. 사무소 확보 서류 똑같이 들어옵니다. 반명한판 사진 공정서류 신청서인데 여기는 뭐가 없는가 하면 보정서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고. 이거 확인하는 게 제일 포인트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중개사무소를 만들 때는 보정서류가 언제 들어가지요? 등록이 됐다는 통지를 받고 보정을 설정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한다 그랬죠. 근데 분사무소를 만들 때는 봐요. 보정서류부터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거를 차이점으로 문제를 물어 들어온다고요. 자, 그래서 일단 비교는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할 것 이거예요. 사무소를 만들 때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부자 교사는 반공신 됐고 분사무소를 만들 때 서류는 부자들이 교류하는 서류를 확보한다. 그래 좀 기억하기 좋게 아까 부자 교사 반공신은 누가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라 그랬고 이 법인을 만들 때 서류는 이 분사무소는 당연히 누구밖에 못 만든다? 법인밖에 못 만드니까 법인은 일반 개인들보다는 규모가 좀 크니까 부자다라고 생각하고 법인이 분사무소를 만드는 서류는 부자들이 교류하는 서류를 확보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따라가자고요.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뭐라고요? 분사무소를 만들 때는 보정서류가 들어간다. 근데 중개사무소를 만들 때는 보정서류가 안 들어간다. 이게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딱 잡아놓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참고로 분사무소를 만들 때는 보정서류 들어간다 그랬죠. 그때 보정은 얼마 가입할까요? 분사무소는 1억 이상 가입해야 돼요. 그런 건 뒤편에서 할 거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고. 자, 오른쪽 129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들어왔죠. 우리 단원에서는 양식조차도 중요합니다. 이거 양식 딱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신고 필정 들어오고 131페이지로 가니까 거기 보면 수수료 납부 그리고 신고 필정의 교부 통지라는 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무소 문제의 서론이 출발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무소는 몇 개 만들어야 된다? 딱 하나만 만들 수 있다. 위반하면 상대적 취소에다가 1년에 1,000만 원. 딴 이야기 하는 사람 있죠 지금 그죠? 적어놨어요 저거. 상대적 취소에다가 1년에 1,000만 원. 여기에는 일반 임시시설물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법인은 뭐를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 설치할 때 들어가는 서류는 부자들이 교류하는 서류를 확보합니다. 자, 넘어가니까 3번 공동사무소 들어왔습니다. 자, 공동사무소는 여러분한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사무소를 딱 하나만 맡아야 되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무소에 여기 개업공인중개사가 일 잘하고 있겠죠. 하나만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자기 직원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고용인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친한 사람이 야 사무소를 같이 하자. 이 사람도 직원들 데리고 옵니다. 2사람이 돌아도 되고 3사람이 돌아도 되고.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사무소는 한 개인데 여러 명의 개업공인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이거를 뭐라 그런다? 공동사무소다. 그래서 지금 제목이 공동사무소로 돌았어요. 이거는 옛날에는 합동사무소 그랬어요. 자 이렇게 공동사무소라는 그림을 이해했다. 그럼 이 공동사무소를 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또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업무가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첫째 줄 봅시다. 개업공인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에 줄 닦아놓고 그러면 할 수 있다니까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들어가면 X다. 그죠? 그럼 공동사무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다. 그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임의적 사항이다. 그런 말이 설명이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밑에서 넷째 줄로 갑시다. 찾기가 좋으니까 밑에서 다섯째 줄. 이때 2사람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니까 줄 것입니다. 인원수의 상한에 대한 규정도 없고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사무소를 운영할 수도 있다. 자 그림 봅시다. 어차피 공동사무소는 혼자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2명 이상도 되고 10명도 되고 제한은 없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거. 예전에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끼리, 법인은 법인끼리, 부칙육조는 부칙육조끼리가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원래는 끼리가 원칙인데 지금은 안끼리도 가능하다. 딱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안끼리도 가능하다 하니까 느낌이 왔습니까? 공인중개사하고 부칙육조도 되고 부칙육조하고 법인도 되는 거예요. 끼리도 되고 안끼리도 가능하다. 그죠? 자 그런데 당연하지만 밑에서 셋째 줄에 별표. 그러나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사는 당연히 공동사무소를 운영할 수는 없다. 다만 업무 정지 처분일 이전부터 공동사용 중인 사무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럼 이런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업무 정지를 딱 받았어요. 이 개업공인사가. 왜 업무 정지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받았겠죠. 업무 정지를 딱 받으니까 나 이쪽으로 가서 공동사무소 하겠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업무 정지 받은 자는 뭐 할 수는 없다.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3사람이 공동사무소 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한 사람이 업무 정지 받았어요. 그럼 이 나머지 2사람은 그대로 공동사무소 된다 안 된다? 되겠지. 이거는 설명만 들어도 이해되죠. 그죠? 업무 정지 중인 자가 공동사무소로 설치할 수는 없다. 되겠죠? 정리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공동사무소 설치와 운영 지금 이야기 다 해놨습니다. 거기 체크해 놓으시고. 거기서 아마 가장 중요한 말이 거기 2번의 마지막 내용에 보면 마지막 둘째 줄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존의 공동사무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개업공인중개사가 줄 거 봅시다. 개별적으로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개별적 찾았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에요. 자, 이 공동사무소가 상계동에 있는데 나 우리 공동사무소를 일산으로 옮기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두 각자가 이전 신고해야 되지. 공동사무소는 뭐 공동으로 신고한다 이런 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전 신고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그런 뜻입니다. 공동사무소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단원이 사무소 이전 신고인데 이게 이제 이전 신고가 중요합니다. 양도 많고. 그래서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주에는 사무소 문제로서 뭐에 진행한다? 이전 신고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